남은 작품 후딱 마무리해 버립시다. 조전성의 호아곡이라는 작품이 남아있고요. 일단 제목이 호아곡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음? 그렇지. 호는 부르로자. 부른다는 거야. 부름을 누구? 아이를 부른다는 거죠. 참고로 이 작품의 매 수마다, 이 작품은 연시조죠. 이 연시조 작품의 매 수의 첫 번째 구 시작 부분에 아이야를 부르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작품의 제목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당연하게도 이렇게 반복되는 요소는 뭘 만든다?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한다는 건 뭐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 그리고 좀 기본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 거는 이 작품이 연시조인데 각 수가 이런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면서 각 수가 이런 차이점도 지니고 있어. 뭐냐면 매 수마다 총 4수짜리 작품인데 이 4수가 각각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기준으로 작품이 한 편씩 한 편씩 찢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한 수마다 방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반복되는 구조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보일 거야. 그것들 체크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어서 그것만 중심으로 보면 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뭐랄까, 되게 표준적인 양반시조야. 엄청 표준적이지. 자, 도대체 왜 표준적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할 땐 누굴 부르면서 시작한다? 아이야. 부르면서 시작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 구럭망태 찾아라. 구럭망태 찾아라. 참고로 구럭이랑 망태라고 하는 거는 기구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소쿠리 정도, 바구니 정도의 뜻으로 번역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담기 위한 도구거든. 얘야, 농산일 하는 관련해서 뭔가 두 바구니 좀 준비를 해봐. 왜냐하면 서산에 날 넣겠다. 서산. 그럼 이거는 방향을 제시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런 작품들이 만약에 우리 출제 대상이 돼서 나타날 때 가장 자주 나타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수마다 반복되는 요소들이거든. 이 작품은 첫 번째 아이를 부르고 두 번째 삶과 관련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온 다음에 세 번째 첫 행, 그러니까 초장의 제일 마지막 구절에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다. 이런 패턴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 패턴을 기억하실 것. 구조 기억하실 것. 자, 서산에 날 늦겠다. 서산에 날 지니까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왜 밤지는 고사리 벌써 아니 자야쓰랴? 왜냐하면 고사리 캐러 가야 되거든. 참고로 벌써 아니 자라쓰랴라고 하는 건 당연하게도 서리법은 당연히 강조일 거고 고사리 빨리 캐야 돼. 하나라도 더 캐야만 하지라는 얘기잖아. 그런데 이 고사리를 왜 빨리 캐야 되는 거냐면 총장 이 몸이 이 나무라니면 이 나무는 고사리일 거야. 끼니 어이 이으랴. 그렇지? 이걸 안 먹으면 나는 끼니를 이을 수 없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내용은 화자가 굶어 죽겠으니까 당장 살려주세요 하는 얘기가 맞을까요? 그거 아니야. 자, 일단은 하고 많은 소재들 중에서 왜 고사리를 들고 왔느냐 하면 고사리 하면 떠오르는 두 명의 인물이 있어. 우리 고전시가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그렇지. 백이랑 숙제가 있잖아. 근데 백이 숙제가 고사리를 캐명하면서 연명을 했죠. 끼니를 이어가면서. 근데 참고로 우리가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 백이 숙제 쪽 혹은 뭐 이재 같은 사람이 나오면 크게 고민할 것 없이 지조와 절개라는 단어로 끄집어내라 라고 했었잖아. 근데 이 작품은 그러면 안 돼.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가 기나여라는 거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끼니를 읽기 어려울 만큼 괴로운 상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지? 그냥 야, 늦기 전에 빨리 고사리 좀 키우자라고 말하는 거고, 자연 속의 삶에서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키워드를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안분지족이라고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안분지족 같은 말이긴 하지만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으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됐죠? 자, 그래서 고사가 연결돼 있는 작품이긴 한데 그 고사의 어떤 표면적 주제랑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위험하다. 여기서 지조와 절개 말하는 건 매우 오바스럽다. 그냥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별거 아니죠? 두 번째 수 봅시다. 두 번째 수에도 당연히 누굴 먼저 부르고 시작해? 아이야 부르고 시작하고요. 뭘 챙기래? 도롱이랑 삿갓을 챙기래요. 도롱이랑
삿갓도 우리가 많이 보는 소재들이잖아. 언제 쓰는 거거든? 비 오시고 비막이니까 비 오는 날씨에 그렇지 비를 피하기 위해 입는 옷들이죠. 참고로 양반들이 도롱이랑 삿갓을 쓰는 경우는 원래는 없다. 잘 없다. 오케이? 뭐 현장 시차를 나가지 않는 이상 쓸 이유는 없는 거잖아. 도포 입고 있으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자연 속 함께하는 삶을 말하고 싶을 때 자주 쓰는 어떤 관습적 단어들이야 전부 다. 삿갓 차려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동쪽 골짜기 비 내린다. 이번에는 동쪽 골짜기 얘기가 나오네요. 오케이. 동쪽으로 가서 챙겨와라. 그럼 동쪽에 비가 내리고 물이 많이 있는 장소에서 난 뭐 할 거냐면 기나긴 낚싯대에 미늘 없는 낚시매요. 자, 이번에는 이걸 찾고 가서 낚시를 할 거야. 이건 뭐야? 낚시를 할 거야. 그리고 다 알죠? 고전 시가에서 낚시 뜨면 뭐 해야 되는 건지 알아? 뭐 판단하라고 했었어? 별표 가, 옹의 여부를 따지라고 했었죠. 가짜 어부인지 여부야. 가옹이 맞으면 고볼 것도 없이 뭐다? 자연 친하다라는 얘기 여러 번 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작품의 화자는 낚싯대에다가 무슨 짓을 했냐면 미늘이 없대요. 미늘이라고 하는 건 바늘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바늘이 없는 낚시니까 고기를 낚을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는 뜻이겠지. 그럼 무역의 경지니까 자연 친화인 거 맞잖아요. 됐죠? 확인하셨고요. 낚시를 매가지고는 저 고기야 놀라지 마라. 고기를 부르는데 야 이거 너무 많이 보던 패턴들 아니야. 고기를 불렀어. 그러니까 뭐 의인법 그렇죠? 고기에게 말을 건넸잖아. 의인법 그리고 자연 친하지. 고기야 놀라지 마라. 내가 왜 그러는 거냐면 내가 왜 이걸 던지는 거냐면 내 행에 겨워서 그러는 거야. 난 지금 이게 너무 즐거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쪽도 자연 친화라는 주제를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요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고사리를 연결할 때 백일숙제 그러니까 하고 많은 음식들 중에 봄나물도 있고요. 그렇죠? 봄나물의 종류가 워낙 많잖아. 뭐 잠깐만 두릅이 봄나물 맞나? 아무튼 간에 맛있는 게 많죠. 봄에는 역시 산채 비빔밥이죠. 근데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고사리를 했냐면 양반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뭐랄까 그냥 습관적으로 튀어나온 단어니까. 그리고 낚시도 마찬가지야. 습관적으로 튀어나온 단어인데 원래 이 낚시에서 바늘 안 달고 낚시하는 얘기는 실은 강태공의 이야기를 따온 거야. 강태공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지 않을까? 뭐 세월을 낚는다라는 단어. 그치? 강태공이 뭐로 유명하죠? 뛰어난 인재로 유명했어. 워낙 그 동네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 나라를 뭐 일으킬 만한 사람이다. 뭐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참고로 이 강태공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의 큰 뜻을 품어줄 수 있는 주군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에 나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맨날 낚시만 했어. 언제까지요? 70살까지요. 중세시대에 70살이면 좀 있으면 이제 저기 딴 세상 보러 가는 나이잖아. 그때까지도 내 뜻을 봐줘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안 나가버리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그 말년에 그 주왕을 만나가지고 큰 나라를 개국하는 큰 업적을 이루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강태공이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키워드는 뭐냐면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을 기다리는 어떤 현인, 은거한 현인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작품이 은거한 현인의 느낌이니? 아니지. 그냥 친하게 놀고 싶은 거야. 같은 패턴이야. 그래서 여기는 솔직히 너무 좀 뻔하긴 합니다만 고사를 인용했다. 예스, 오케이, 맞아. 근데 그 고사를 인용을 통해서 그 주제를 드러내려고 했다. 그건 노야. 요거 조심하실 포인트. 그래서 파란 펜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수까지 봤어요. 세 번째 수로 넘어가 봅시다. 아이야, 죽조반다오. 남쪽 논밭에 일이 많구나. 아이 불렀고요. 죽조반. 다들 아시죠? 죽조반이 무슨 식사야? 아침 식사죠. 근데 참고로 죽조반을 먹고요. 이거 말해 드렸었나? 이게 하루가 이렇게 시간표로 돌아가면 아침 7시에 7시도 아니야. 이거 이렇게 그리면 안 돼. 4시에서 5시. 새벽이잖아. 눈 뜨자마자. 눈 뜨자마자 먹는 밥이 죽조반이에요. 됐어? 죽조반을 먹으면 말 그대로 이제 소화도 잘 안 되니까 죽 같은 걸 먹어서 이제 하루에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일단 얻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침을 먹어. 그리고 나서 하루 삐 일하고 이제 이거 시계로 이렇게 쓰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 삥 돌아서 오후에 모든 일이 끝나고 저녁을 먹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여기 아침에 출근해서 일한 다음에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아무도 안 먹으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원래 그 사이에 뭘 먹는 거냐면 새참을 먹는 거야. 중간에 사이에 먹는 밥인 거지. 그래서 이게 아침, 점심, 저녁의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없잖아. 그래서 이게 아침, 점심, 저녁이 된 거야. 시간 개념이 좀 달라졌죠. 아무튼 조선시대에 말하는 아침 식사랑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침 식사는 시기와 타이밍이 좀 다르다. 알아두시고 중요한 건 얘기는 아니었어요. 자, 죽조반 대령하래요. 왜냐면 남쪽 논밭에 일이 많구나. 남쪽 논밭에 일이 많대요. 자, 방향 보이죠? 여기서도 방향 얘기를 했습니다. 죽조반을 신고해서 남쪽에 일을 해야 되는데 서투른 따비는 누구와 마주 잡을 꼬. 근데 내가 여기서 죽조반을 빨리 먹고 나서 따비를 잡고 일을 해야 되거든. 따비를 잡는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함께하는 일을 박자를 맞춰서 하는 일을 말하는 거야. 저건 기계 농기구 이름이지만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근데 따비를 누구와 마주 잡을 꼬라고 서리법으로 쓴 건 그 누구와도 마주 잡기가 힘들다, 쉽지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서리법을 쓰는 거든. 그러면 결국엔 지금 화자의 상태는 어떠하다? 농사일에 서투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내가 지금 비록 낙향하여 자연친화하는 삶을 살고는 있지만 농사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어라 성대의 밭갈기도 임금님 문예라. 지금 중요한 건 성대. 성대는 무슨 성대야? 다 알잖아. 오케이. 태평성대를 말하는 거죠. 태평성대의 이 임금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농사 걱정하면서 살 수 있다. 당장 생존 걱정을 하는 건 아니지 않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충정의 정서를 표현하는 내용이지. 됐지? 임금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라고 말하는 거. 그럼 봐봐. 파란색 괄호 쳐놓은 요 단어들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양반의 시조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주제의식들이잖아. 자, 하나가 빠졌어. 네 번째 수는 안 봐도 예상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물론 봐서 알겠지만 양반 시가의 주된 주제, 오케이? 자연 안분지족하는 삶, 무랄치하는 삶, 자연친화하는 삶, 충정의 삶, 오케이? 유효인연과 자연친화.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있잖아. 양반들의 삶의 문화에서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뭐? 술 얘기 나와야지. 그리고 미리 써놓고 시작할까? 이 작품의 주제는 풍류일걸? 술 마시고 놀았어요라는 말을 예쁘게 포장해 드리는 거잖아, 우리는. 그지? 풍류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번째 수 보세요. 아이야, 소 먹여내어 북쪽 마을에 새술 먹자. 아이 부르고요. 어느 마을? 북쪽 마을에. 자, 사방이 다 나왔죠? 그래서 새 술을 먹자. 새로 걸러진 술을 마시는 거야. 왜? 가을에 걷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걸러낸 첫 번째 먹는 술은 아마 겨울 초반에 나오겠지. 그죠? 잔뜩 취한 얼굴을 달빛에 실어오니 태평시대 백성을 오는 다시 보는구나. 뭐 더 읽을 필요 없다.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다? 태평시대를 보내고 있다. 행복해 죽겠네요 라고 말하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해서 풍류의 정서를 얘기하는 마지막 수까지 정리를 끝냈습니다. 됐죠? 자, 해석은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중간중간에 있는 소재들은 이런 거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됐니? 자, 그런데 넘기기 전에 하나만 좀 체크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뭐냐면 뭐 중요한 얘기는 다 했으니까 이 작품의 시상전개 방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는 일정한 구절의 반복, 그러니까 구조의 반복인 건 알겠지? 첫 번째에 아이를 부르면서 채비할 것을 방향과 함께 말하고 두 번째 중심이 되는 소재를 언급한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소재와 언급된 정서를 얘기하고 있잖아. 됐어.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 근데 이거 말고 그게 다야? 이 작품의 시상전개는 이게 단가? 또 뭐가 있어? 시상이 전개될 때마다 어디론가 가고 있지 않냐? 가고 있는 걸 뭐라고 표현하면 돼, 우리는? 그렇지. 왜 자신 있게 얘기하면 되지. 공간의 이동. 근데 그 공간의 이동이 어느 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냐면 서쪽, 동쪽, 남쪽, 북쪽과 같은 방향성과 함께 존재했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여기다 추가해서 방향의 전환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자주 문학에서 쓰지 않는 어떤 표현법으로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아. 맞나요?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시상전개 방식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요. 네. 자, 어려운 작품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호화고운 여기까지. 그래서 마무리하고요. 영상도 끊어 갈까?